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상 실업률과 대출 연체율은 안정적인 정해관계에 놓여야 맞습니다. 실업률이 높다, 노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소득이 없으니까 빚을 갚기에 허덕이고 일부는 안타깝게 연체를 하고 맙니다. 반대로 실업률이 낮다,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 그럼 꼬박꼬박 대출을 상환할 체력이 생기고 사회가 파악하는 대출 연체율은 떨어집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낮은 상황인데요. 수십 년 만의 최저 상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연체율 데이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용카드 신규 연체율은 코로나가 극심했던 당시를 뛰어넘었습니다. 2분기 7.2%를 기록해 2010년 중반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2012년 1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라가는 현금 대신에 점점 카드에 의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 결과 미국 신용카드 대금 규모는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얼마 전에 돌파했습니다. 미국인의 필수품 자동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차 기준 할부를 예로 볼 때 매월 갚아야 하는 돈이 750달러, 100만 원에 달하고 있고요. 미국인들은 이 돈을 평균 9.5% 이자율로 내고 있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이율이 13.7%, 살인적인 이자율입니다. 당연히 연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연체율이 높고 이쪽은 연체율이 낮은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실업률이 높고 이쪽은 실업률이 낮은 쪽입니다. 대부분의 경제는 이 두 국면에 걸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간 상관관계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기 때문인데요.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대출을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연체율이 올라가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국면을 경기 침체라고 부릅니다. 실업률이 감소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니까 소득을 얻고요. 이 경우 대출 상환 능력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상 경기 호황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두 케이스에 안 들어오는 예외 현상이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요. 세상에 정답이 없으니까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금리나 대출의 조건이 엄격해진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업률과 무관하게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연체율이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정부가 무제한으로 지갑에 돈을 이렇게 막 꽂아준다면 실업률이 높아도 연체율이 낮아질 수 있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코로나 직후에 미국 경제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은 불균형 상태고요. 경제라는 생물은 늘 가장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균형 상태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경제가 처한 위치는 실업률은 낮지만 연체율은 높은 이런 불균형 상황이고 여기서 갈 수 있는 경로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기묘한 미국의 고용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지만 왜 미국인들이 신용카드 사용을 크게 늘리고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고용시장 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유예됐던 그 학자금 대출 상환이 10월부터 재개가 됩니다. 이건 사실 바이든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지난 6월에 연방 대법원이 이 정책이 행정부의 월권이다 라면서 전면 백지화를 시켰죠. 그래서 이 백악관이 좀 열이 받아가지고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그래도 가능한 많은 인원이 탕감을 받을 수 있게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예전처럼 아주 많은 인원이 최종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줬다가 빼는 건데요. 혜택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사람은 이 학자금 대출 관련 비용을 이미 가계부에서 이미 뺐고요. 이걸 다시 넣으려고 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만큼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설사 실직하지 않았더라도요. 또 하나, 지금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건 노동자와 고용주 간 힘의 대결에서 어쨌든 노동자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은 막대한 규모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연은조사에 따르면 일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받아들일 최소임금 제한, 그러니까 얼마를 주면 이직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올해 2분기 78,64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8% 오른 수치고요. 2014년 이후 단연 최고 수치입니다.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제한하는 금액을 69,475달러, 거의 7만까지 올렸는데요. 이건 지난해 대비 무려 14%나 오른 겁니다. 요약하자면 임금이 올라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원한다. 왜냐? 일단 낮은 실업률이고
주도권이 누구한테? 노동자한테 있으니까. 또 하나 있죠.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임금 인상률이 물가를 넘어섰지만 물가가 극심했던 때 이 물가가 내가 받는 임금을 훨씬 뛰어넘게 올랐던 시절 생긴 피해의식, 이 매달 식당 가면 파스타 메뉴 가격이 막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느낀 박탈감, 이 커피 하나를 테이크아웃을 해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팁을 요구하는 팁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이 지금 임금 상승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록적인 임금 인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끌고 나가느냐가 향후 이 지점에 놓인 미국 경제를 어디로 갈지 움직일 겁니다. 만약에 기록적인 임금 인상이 탄탄한 소비로 이어지면서 학자금 대출 상한 개시에도 별탈 없이 사이가 넘어가고 그로 인해 미국 경제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질적인 향상을 이뤄내면서 실제 지난 2분기 소비도 탄탄했죠. 기적적으로 이 미국의 실업률도 비교적 큰 변동이 없게 약간은 올라가겠지만 큰 손실 없이 끌고 간다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뭡니까? 모두가 바라는 골디락스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가파른 임금 상승이 기업 부담으로 이어지고 사회 전체를 고비용 구조로 끌고 가고, 이에 따라 물가가 다시 자극이 되고, 따라서 더 벌어도 오른 공과금 내고 학자금 상환하고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여전히 없다. 월급이나 분명히 올랐는데 부질이 없네. 그냥 통장을 스쳐간다. 그래서 부실이 늘고 금융권이 망가지고 이번에 또 S&P가 미국 은행 신용등급을 내렸죠. 또 기업은 너무 고연봉자가 많아서 부담이다. 이건 내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반기 국채금리가 너무 높고 또 경제가 불확실하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위축이 되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교용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불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낮은 실업률과 높은 연체율이 공존하는 불균형 상태에 있다. 하지만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균형으로 넘어가고 거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어디로 갈지는 앞으로의 데이터가 하나씩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지금부터 벌어지는 그런 상황, 데이터들이 연쇄 효과에 의해서 효과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블랙홀처럼 확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자연현상은, 그리고 사회현상은 불균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브랜베어 이것으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